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8대 0으로 만장일치 예를 들면 파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유 없이 여러 가지 판단에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엄 면허증을 발부하게 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야말로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기가 판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불안한 나라,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되어질 거고요. 또 각하가 돼서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복귀하게 되면 제2의 계엄령 선포를 바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학살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노상원 수첩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뭐 우선적으로 뭐 500명 뭐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시작을 해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노상원 수첩에 적혀져 있었거든요. 계엄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분들도 이 대학살이 희생자가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도 하시겠지만 이런 정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들도 함께 고려하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 예방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그 조치의 의미를 담게 되거든요. 저는 8대 0 파면 조치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노상원 수첩은 저희도 이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입수한 거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상원 수첩 내 연평도 행사 후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는 이미 나와 있고 그 행사 후에 추가 같은 방법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5천에서 10,000명 정도를 호송선, 민간 선박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실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가 그러면 과연 탄핵을 결정할 때 인용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저희가 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화면 하나 띄워봐 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헌법 위반이 중대한가를 보게 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위협이 되는가 이제 이 3가지를 보게 되는데 누가 봐도 다 충족을 하지 않습니까? 참 진짜 저는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너무 심플하고 그리고 너무 중하고 그리고 체포조에 판사 이름도 있고 판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거는 자기네들 발등 찍는 거고 극우들이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셨어요. 박근혜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기간 지금 숙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아니 전문가들고 또 국회의원들도 다 더 빨리 너무 제가 심플하다 해서 선고가 빨리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쟁점사안이 별로 없다 이렇게들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건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저희는 뭐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서 이 사안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만 해도 완전 내부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권성도만 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저쪽이 극우하고 밀착하면서 오히려 다들 이제 그 답을 내다보는 정치 행보를 취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안에서 지금 갈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고려하면서 절차적 하자는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애초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국가소본부 그리고 이제 검찰의 특수본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번에 마치 석방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의 논란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헌법 심판기관인 해석기관인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빈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갖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2명이나 3명이 뭔가 좀 기각을 할 것 같다. 네. 또는 네. 뭐 이런 안에서 뭐 서로 싸웠다더라. 네. 뭐 이런 헌법재판관끼리 고성이 네.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 그때 나와서 우리도 되게 그때도 불안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천진호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안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고성이었다. 계몽용이었다. 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게 이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전시 사변 아니고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과 그다음에 계엄법의 이 계엄을 허용한 것은 그만큼의 정말 엄격히 상을 봐야 되는데 경고용으로 계엄을 하겠다? 계몽을 위해서 계엄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에요. 서로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몽하려고 또는 경고용으로 내가 계엄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언인 거예요. 네. 그렇죠. 스스로 이게 유언적인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윤석열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계엄 이 절차적인 문제 또 실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팔등의 결론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평의를 하기 위한 평의실을 만들어요. 도감청이 네. 불가능한 네.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주심이 이제 쟁점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이 보고를 시작하고 토론하고 결정문 초안을 보완하고 이 과정들을 쭉 해서 최종 결정 표결을 들어가서 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나면은 각자 이제 의견 개진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에 거꾸로, 그러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분부터 이렇게 의견 개진을 쭉 해가지고 결정문을 채택하고 나면은 뭐 소수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최종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금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충 의견. 혹시 보충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헌재 구조가 네. 그 안에 이제 재판관들이 다 층이 다르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워낙 뭐 보완을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기다 의견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순서에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새로 더 고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밀봉을 또 한 상태에서 그렇죠. 또 다른 방으로 보내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재판관이 거기서 의견 보태가지고 또 다른 방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결정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거기에 연구관으로 있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죠.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네.